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잉어 각시.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고운 숫장수 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숯을 내다 팔고 돌아오는데 강가에서 아이들 여럿이 떠들썩했죠. 커다란 잉어를 낚았다고 좋아서 야단들이었습니다. 숫장수 총각은 그냥 지나치자니 왠지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잉어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자꾸만 입을 오물오물하는 것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꼭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총각은 가여운 생각이 들어 장터에서 산 감자떡을 몽땅 주고 잉어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온 총각은 잉어를 부엌에 있는 물독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넌 내 동무야. 다음 날 저녁 숯을 굽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 얌전하게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왔다 갔나? 이리저리 두리번거려 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총각은 배가 고프던 참이라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저녁에도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날마다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 총각은 너무도 궁금하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지. 그저 얻어먹기만 해서야. 총각은 누가 밥을 지어놓고 가나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니 물독에서 잉어가 폴짝 뛰어나오더니 세상에나 예쁜 처녀로 바뀌지 뭐예요. 처녀는 밥상을 차려놓고 도로 물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총각은 부엌으로 얼른 뛰어들어가 각시 소매자락을 붙잡았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저랑 함께 삽시다. 저는 본디 용왕의 딸인데 잘못을 저질러서 잉어가 되어 쫓겨나왔습니다. 이제 사흘만 나를 채우면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총각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잉어는 정말 사람이 되었어요. 둘이는 신랑 각시가 돼서 오순도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신랑은 일하러 가서도 각시만 보고 싶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금방 집으로 돌아오곤 하지 뭐예요. 각시는 곰곰이 생각하다 종이에 자기 얼굴을 그려주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신랑은 그림을 가지고 일하러 갔습니다. 나뭇가지에 걸어놓고선 나무 한 번 찍고 각시 얼굴 한 번 보고 숯 한 번 굽고 각시 얼굴 한 번 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림이 하늘로 그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림은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 임금이 사는 대궐 뜰 안에 떨어졌어요. 각시 그림을 본 임금은 왈칵 욕심이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예쁜 여자가 다 있다니. 내 각시로 삼아야겠다. 임금은 당장 이 여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림 속 여자가 숫장수 아내라는 걸 알아낸 임금은 숫장수를 불러다 놓고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둘이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내기를 하자. 네가 이기면 내가 돈 1000냥을 줄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네 각시는 내 차지다. 신랑은 입도 번근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시가 가만히 보니 신랑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어요. 각시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랑이 임금과의 내기 이야기를 하자 각시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이면 염려 마십시오. 강가에 가서 이 쪽지를 물에 띄우세요. 각시는 그렇게 말하고 종이에다 글을 써주었어요. 각시의 말대로 신랑이 쪽지를 강물에 띄웠더니 소용돌이가 일면서 물속에서 말 한 마리가 나왔어요. 딸이 보낸 쪽지를 보고 용왕이 말을 보내준 거였죠. 그 이튿날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이 탄 말은 힘세 보였지만 강을 건너뛰다가 그만 풍덩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신랑이 탄 말은 비쩍 말랐지만 단숨에 강을 건너뛰었죠. 임금은 할 수 없이 돈 1,000냥을 신랑한테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은 또 내기를 하자고 억지를 부렸죠. 바로 닭싸움이었어요. 나라에서 가장 힘센 쌈닭을 기르고 있으니 자기가 이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이번에도 각시는 쪽지 하나를 주며 강물에 띄우라고 했습니다. 각시 말대로 하니 물속에서 닭 한 마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닭도 임금 닭을 보기 좋게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약이 바짝 올랐어요. 각시를 뺏어오기는커녕 돈만 자꾸 뺏기니 말이죠. 임금은 마지막으로 군사들끼리 한바탕 붙자고 올라댔죠. 이번에도 각시는 신랑한테 또 쪽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자가 나타나 병 3개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파란 병에서는 물이 나오고 하얀 병에서는 찬바람이 나오고 빨간 병에서는 군사들이 나옵니다. 이 병들을 슬기롭게 써서 잘 싸우십시오. 신랑은 용기를 내어 임금의 군사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먼저 파란 병마개를 뽑았죠. 그러자 조그만 병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더니 군사들을 모두 휩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는 하얀 병마개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병에서 차디찬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찬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니 물이 꽁꽁 얼어붙어 군사들은 꼼짝도 못하게 되고 말았죠. 신랑은 마지막으로 빨간 병마개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병 속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나와 임금의 군사들을 몽땅 무찔러 버렸어요. 겁이 난 임금은 뒤도 안 돌아보고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랑은 각시를 빼앗으려고 온갖 꾀를 부리던 나쁜 임금을 이기고 각시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숫장수를 새로운 임금으로 모셨습니다. 신랑은 어진 임금이 되어 잉어 각시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원님의 내기장기.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왔는데 이 원님은 고을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기장기 두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원님은 아무나 보면 붙들고 내기장기를 두자고 했죠. 그런데 원님과 내기장기를 둬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원님의 장기 실력이 대단했을까요? 사실은 원님에게 이겼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사람들이 일부러 져주었던 거랍니다. 원님은 장기를 뒀다 하면 이기니까 내기장기가 싱거워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내기를 걸곤 했죠.
세상에서 가장 날랜 것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돌로 만든 배를 구해오너라. 원님이 말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했죠. 그렇게 해서 고을 사람들은 원님이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슬슬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만.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요. 그래서 원님은 내기장기를 둘 상대를 찾아 나서게 되었어요. 어느 날 원님이 큰 길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 있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지나갔습니다. 원님은 나무꾼을 불렀죠. 나무꾼은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지라 원님의 고약한 내기 버릇을 알지 못했어요. 여보게, 무거운 나무찜은 내려놓고 나하고 장기 한 판 두세.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줄 터이니 자네도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하네. 나무꾼은 원님의 말이라 싫다고도 못하고 장기를 두었습니다. 결국 나무꾼이 내기장기에서 지고 말았어요. 눈만 뜨면 나무를 해다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장기를 얼마나 더 받겠어요. 내기에서 졌으니 새끼 벤 황소를 가져오게. 그 말을 듣고 나무꾼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암소도 아닌 황소가 새끼를 벤 것을 가져오라니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니었죠. 곧 죽을 사람처럼 벌벌 떠는 나무꾼을 보고 원님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새깐 놈이 어디 가서 새끼 벤 황소를 구해오겠어. 감옥에 안 가려면 돈을 가져오겠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어쩌자고 내기장기를 두었단 말인가. 나무꾼은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어요. 겨우겨우 힘을 내서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방문 꼬리를 흔들며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드리죠. 나무꾼의 어린 아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나도 감당 못할 일을 어린이가 어찌한다고 그러냐. 귀찮게 자꾸 묻지 말거라. 아버지가 알아 누워 계시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나무꾼은 방문을 열고 아내와 아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아버지는 그대로 누워만 계세요. 그러더니 아들은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새끼줄에 고추와 숯을 꽂아 금줄을 만들어 방문에 쳐놓았어요. 드디어 원님이 보낸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새끼 벤 황소를 가지러 왔다고 전해라. 아, 예. 지금 저희 아버님은 아기를 낳느라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끼 이놈,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황소도 새끼를 낳는데 남자라고 아기를 낳지 말란 법이 무해가 있겠습니까? 포졸들은 어린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간 포졸들이 원님에게 나무꾼 아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녀석 맹랑하고만. 내가 졌어.
나무꾼의 영특한 아들을 불러 상을 주어라. 원님은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무꾼의 어린 아들을 불러다 상을 주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원님은 다시는 내기장기를 두지 않았죠. 그리고 평화롭게 고을을 잘 다스렸답니다. 백두산 천지 전설.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된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내려오는 길에 인가가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언덕에는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초가집에는 고아 형제 장우와 바우가 살았는데 형 장우는 15살이고 동생 바우는 12살이었습니다. 동생 바우는 병이 들어 벌써 몇 달째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바싹 여이어가는 바우를 볼 때마다 장우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죠. 장우는 때때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난 곧 세상을 뜰 것 같구나. 네가 동생 바우를 잘 보살펴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장우에게 남긴 유언이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픈 동생을 생각하면 장우의 눈에는 저절로 눈물이 고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장우의 꿈속에 새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가 나타나 장우에게 말했습니다. 바우의 병을 고치려면 천지 안의 용궁으로 가서 약을 구해와야 한단다. 구하기만 하면 좋으련만 장훈이가 너무 어려서 구해올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걱정 마세요. 무엇이든 구해올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용기가 장하구나. 깨어보니 꿈이었지만 장우는 예사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두산 천지한 용궁에서 약을 구해와야 한다고? 장우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직접 천지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장우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바울을 맡기고 곧바로 천지로 떠났어요.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천지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죠. 가시덤불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작은 산도 수없이 넘었습니다. 험준한 바위로 둘러싸인 벼랑이 장우의 앞길을 막기도 했어요. 그렇게 장우는 천신만고 끝에 천지 근처에 다다랐어요. 그곳은 눈이 소복이 쌓인 아득한 눈색이었습니다.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을까? 천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장우는 눈밭에 빨간 잉어가 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언제부터 눈밭에서 뒹굴고 있었는지 잉어는 거의 탈진해 있었습니다. 장우는 힘겹게 파닥거리는 잉어가 가엾게 여겨져 얼른 잉어를 천지에 놓아주었어요. 물로 들어가자 잉어는 금방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잉어는 몇 번이나 물 위로 뛰어오르며 장우를 쳐다보더니 물속으로 사라졌죠. 그 순간 천지 아래로 이어지는 긴 돌층계가 나타났어요. 층계가 어찌나 긴지 용궁 안까지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장우는 돌층계를 디디며 아래로 내려갔어요. 한참을 내려가자 고기들이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저 앞에 수정으로 지은 웅장한 용궁이 보였어요. 용궁 대문 앞에는 머리에 뿔이 난 사람이 둘이 보초를 서고 있었죠. 장우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보니 어여쁜 아가씨가 생글거리며 장우를 건너다 보고 있었어요.
걱정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장우가 놀라 멍하니 서 있자 아가씨가 다시 말했어요. 눈밭에 뒹굴던 빨간 잉어가 바로 저였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가세요. 아가씨가 장우의 손을 잡고 이끌자 장우는 어리둥절하며 용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궁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따금 둥둥 북소리도 울려 퍼졌죠. 용궁 안쪽 한가운데에는 콧수염과 턱수염을 늘어뜨리고 골룡포를 입은 용왕이 앉아 있었어요. 장우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자 아가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무서워 마세요. 저분은 제 아버지세요. 장우는 깜짝 놀라 눈만 끔뻑거렸어요. 그렇다면 빨간 잉어였던 아가씨가 용궁의 공주라는 말이었죠. 아버지, 제가 물에 들어가지 못해 죽기 직전에 있었을 때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자네가 우리 공주를 구해주었다고? 참으로 고맙구나. 용왕이 환하게 웃으며 웅웅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윽고 용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우를 옆방으로 안내했어요. 옆방은 화려한 연회장이 있었고 그곳에는 갖가지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자, 마음껏 들게. 용왕이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우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맛난 음식이 차려진 자취상을 앞에 두고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동생 생각에 음식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이에 장우의 안색을 살피던 공주가 물었습니다. 잘 드시지 못하는 것을 보니 무슨 근심이 있으신 게로군요. 그 순간 장우가 문득 일어나 용왕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용왕님, 지금 제 동생 바우가 깊은 병이 들어 생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제 동생의 병을 고칠 약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우는 자신이 천지 속의 용궁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용왕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거라. 공주가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줄 것이다. 그러고는 자기 수염을 2개 뽑아 장우에게 건네주었어요. 하나는 붉은 수염, 다른 하나는 흰 수염이었습니다. 이 수염도 가져가거라. 나중에 요긴하게 쓸 것이다. 용왕의 말을 들은 장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제야 허겁지겁 음식을 맛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장우는 한나절 동안 용궁에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장우가 용궁을 떠날 때 공주가 배웅을 했죠. 이것을 하루에 하나씩 다려 먹이면 동생의 병이 나을 겁니다. 공주는 노란 버섯 3송이를 주며 말했어요. 얼마 뒤 장우는 용궁을 떠나 땅 위로 올라왔죠. 백두산 꼭대기를 올라갈 때와 달리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수월했습니다. 강을 만나면 이내 다리가 보였고 벼랑을 만나면 곧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났죠. 아마도 용왕과 공주가 도와주는 모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장우는 용왕에게 받은 수염을 괴짝에 넣어두고는 바로 노란 버섯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 약을 다려 먹였더니 동생 바우의 얼굴에 피기가 돌았어요. 이튿날에도 약을 다려 먹이니 일어나 앉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밖으로 나가 신나게 뛰어다녔죠. 바오의 병이 말끔히 낫자 장우는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너무 기뻐 덩실거리며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한숨을 돌리게 된 장우는 괴짝에 넣어둔 수염이 생각나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이게 뭐지? 그때 장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용왕의 수염은 온데간데 없고 길쭉한 금막대와 은막대가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용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우는 백두산 천지를 향해 몇 번이나 절을 올렸습니다. 그 뒤로 장우는 금막대와 은막대를 팔아 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옹고집전. 옛날 옹진골 옹당촌이라는 마을에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옹고집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부자였지만 이름처럼 몹시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몹시 인색한 데다가 심술까지 지독했죠. 그 인색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세상에 단 한 분이 늙은 어머니가 병들어 누웠는데도 약한 첩을 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해지중지 길렀더니 병든 어미에게 약한 첩 안 지어주는 불효자식을 만들었구나.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어이구 내 팔자야. 어머니는 생각할수록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푸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게 와서 옹고집이 하는 말은 더욱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참 욕심도 많으십니다. 남들은 70살만 되면 다 죽던데 아직까지 살아계시니 말입니다. 지금 어머니 연세가 80이 아니십니까? 어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얘기 못된 놈, 네가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하지만 옹고집은 어머니가 화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유들유들 다시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중국의 진시황도 오래 살겠다고 불로초까지 구하러 보냈지만 어머니보다 일찍 죽었어요. 돌아가시면 이 못된 아들 꼴 안 보고 좋지 뭘 그러십니까? 옹고집의 못된 짓은 그런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옹고집의 집에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어요. 너무 관세음보살, 시주 좀 해주십시오. 하인은 옹고집에게 달려가 알렸죠. 주인어른 절에서 시주를 하라고 왔습니다. 뭐라고? 죽놈이 쌀을 달라고 한다고. 어디 썩은 쌀은 있다더냐? 이거 귀찮아서 살겠나? 돌쇠야 몽치야. 옹고집은 길길이 뛰며 하인들을 불러댔어요. 어서 몽둥이를 들고 나가 저기 있는 죽놈을 두들겨 패서 대문 밖으로 쫓아버려라. 그 후에도 옹고집은 스님이 찾아오기만 하면 하인들을 시켜서 몽둥이 찜질을 해서 쫓아버리기 일쑤였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끈질긴 놈들. 번번이 얻어맞으면서도 찾아오는 거 보면 희한하단 말이야. 희한해. 이렇게 옹고집의 집에 가기만 하면 스님들이 매를 맞고 돌아오자 그 소문은 멀리 월출봉 취암사까지 전해졌습니다. 취암사에 살고 있는 도술이 뛰어난 도사가 큰 스님 학대사를 불러일렀어요. 듣자하니 옹당촌에 사는 옹고집이란 자가 불도를 아주 업신여겨
중을 보면 원수처럼 대한다고 하는데 대사가 가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 오시오. 학대사는 도사가 시키는 대로 옹고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우자 하인이 깜짝 놀라 뛰어나왔어요. 아니 스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어? 나무 관세음보살. 주인 어른께 시주 좀 하라고 여쭈시오. 시주를 많이 하면 죽은 다음에 극락에 간다오. 스님은 우리 주인 어른 소문도 못 들으셨어. 지금 낮잠 주무시고 계신데 그런 일로 깨웠다간 벼락 떨어집니다요. 부잣집 대접이 겨우 이렇소. 그 소리에 대청에서 낮잠을 자던 옹고집이 벌떡 일어나 나왔어요. 얘 뭉치야, 거기 누가 왔느냐? 웬 놈이 소란을 피우는 거냐? 네, 스님이 와서 시주를 하라옵니다. 옹고집이 소리를 지르며 대청을 내려왔습니다. 그 중놈이 아직 내 소문을 못 들은 모양이로구먼. 어디 혼 좀 나봐라. 하지만 학대사는 개의치 않고 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황금 1천냥만 시주하시면 소승이 부처님께 빌어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소이다. 그 말을 들은 옹고집이 학대사를 아래 위로 훑어보다가 불쑥 내뱉었어요. 그렇소. 보아하니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내 간상이나 좀 봐주겠나? 그야 어려울 것 없지요. 학대사는 옹고집의 얼굴을 이리 보고 저리 보았습니다. 눈썹이 길고 미간이 넓어 잘 살겠으나 그런데 불행히도 자손이 귀하고 늙어서는 몹쓸 병에 걸려 고생하다 죽을 상이요. 아니 뭐라고? 이 죽놈이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옹고집은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 건방진 죽놈을 죽도록 두들겨 패주어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와 학대사를 마구 때렸어요. 학대사가 여기저기 얻어맞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절에 돌아가자 스님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큰 스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옹고집의 집에서 맞으신 것입니까? 하지만 학대사는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온갖 도수를 다 부리는 학대사가 그렇게 맥없이 당했다는 게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았죠. 스님, 스님의 도술로는 염라대왕께 정갈하여 그 못된 온갖 놈을 당장이라도 지옥에 보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나운 보라매가 되어서 그 날카로운 부리로 온가를 쪼아버릴 수도 있으실 테고요. 스님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으나 학대사는 잠자코 웃기만 했어요. 그러자 분이 가라앉지 않은 스님들은 계속 옹고집을 혼내줄 궁리를 했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돼서 깊은 밤 토담을 넘어 들어가 온가를 물어다 혼을 내주는 일도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천년 묵은 여우로 둔갑해서 그 괘씸한 온가를 흘리거나요. 그 말을 모두 듣고 있던 학대사가 마침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동자승을 불러 일렀어요. 저기 있는 볏집으로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오너라. 허수아비요?
동자승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리고 곧 시키는 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왔습니다. 학대사는 그 허수아비 가슴에 부적 한 장을 붙였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건 옹가놈이 아니야? 정말 신기하군. 볏집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옹고집으로 변하다니. 스님들은 감탄하여 한마디씩 했습니다. 옹고집으로 변한 허수아비는 옹당촌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스님들은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과연 큰 스님이야. 감히 큰 스님에게 매질을 하고 무사할 줄 알았나? 응가놈, 어디 혼 좀 나봐라. 이윽고 학대사가 만든 허수아비 옹고집이 응당촌에 도착했어요. 허수아비 옹고집은 거리낌 없이 옹간의 마당으로 들어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예, 돌쇠, 몽치, 강새야. 어서 말한테 콩 내다 줘라. 준다니는 사랑방 좀 깨끗이 치우고 뭐들 하는 거냐? 네, 나리. 알겠습니다, 나리. 하인들이 굽실굽실하며 대답했어요. 허수아비 옹고집이 사랑으로 들어가 앉아있을 때 밖에서 진짜 옹고집이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웬 놈이 남의 방에 앉아있느냐? 허수아비 옹고집도 지지 않고 소리쳤죠. 누가 남의 집에 와서 큰 소리를 치느냐? 진짜 옹고집은 화가 나서 펄펄 뛰다가 하인을 불렀어요. 강새야, 이놈을 잡아 매우 쳐라. 그러자 허수아비 옹고집도 몽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몽치야, 이놈을 당장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느냐?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맸습니다. 아이고마니, 어서 이리 좀 와보십시오. 주인 나리가 둘입니다요. 그 소리를 듣고 옹고집의 부인이 놀라서 허둥지둥 사랑채로 달려나왔어요. 주인 나리가 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이르러 정말 둘이네? 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주하라고 찾아오는 스님들을 매질하더니 그 벌을 받는 모양이다. 얘야 춘다나. 그러자 춘단이가 달려왔죠. 누가 진짜 주인 나리인지 네가 좀 살펴보아라. 춘단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부인은 잠시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그럼 좋게 앞서풀 잘 보아라. 진짜 주인 날의 옷에는 불똥이 띄어 뚫어진 곳이 있을 게야. 춘단이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두 분 옷에 다 구멍이 있으니 저는 모르겠어요. 옹고집의 부인은 다시 생각해보고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나섰어요. 우리 영감 머리에는 금이 있고 금 가운데 흰머리가 있으니 그 머리를 좀 보여주시오. 자, 나 먼저 보구려. 진짜 옹고집이 내밀었습니다. 내 머리부터 봐야지. 허수아비 옹고집도 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둘 다 똑같이 머리에 금이 있고 그 가운데 흰머리가 있었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부인은 힘없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렇게 해서 허수아비 옹고집과 진짜 옹고집은 서로 진짜라고 싸우다가 마침내 관가로 갔습니다.
원님에게 판결을 내려달래기 위해서였죠. 원님이 보기에도 두 사람은 얼굴이며 옷이며 머리까지 똑같아 도무지 분간이 안 되었어요. 너희들이 서로 진짜라고 하니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아라. 어디 오른쪽에 있는 온가부터 너희 집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라. 오른쪽이 진짜 옹고집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이름은 옹송이고 할아버지 이름은 옹만송이옵니다. 허허, 그건 너무 간단하구나. 자, 이번엔 왼쪽 온가? 원님이 왼쪽을 가리켰어요. 허수아비 옹고집은 이때다 하고 자세히 설명했죠. 저희 아버지는 옹송, 할아버지는 옹만송, 그리고 아들은 옹돌이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는 절충장군, 할아버지는 오이장 벼슬을 지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 아내에겐 은비녀가 2개, 옥비녀가 1개 있습니다. 원님은 허수아비 옹고집의 말이 훨씬 더 자세하니 그쪽이 진짜라고 생각했죠. 여봐라, 저 오른쪽에 있는 가짜 옹고집을 묶어라. 그리고 곤장을 때려 마을 밖으로 내쫓아버려라. 그리하여 옹고집은 꼼짝없이 쫓겨나 산속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살게 되었어요. 옹고집은 밤이 되면 바람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짜에게 속으며 살고 있겠지.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뿐 차츰 뉘우침으로 생각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늙은 어머니와 스님들에게 못된 짓을 한 데 대한 벌일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옹고집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깊이 뉘우쳤습니다. 만약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늙은 어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마음껏 하고 다시는 스님들을 박대하지 않을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벼락치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이놈 옹고집아! 학대사를 옹고집에게 보냈던 취함사의 그 도사였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이제 다시는 못된 짓을 안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옹고집은 얼른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 소행을 생각하면 좀 더 혼내주고 싶다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하니 용서해 줄 것이다.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도사는 옹고집에게 부적 한 장을 써주고 사라졌습니다. 옹고집은 도사가 일러준 대로 부적을 몸에 붙이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리 오너라. 하녀 춘단이 문을 열더니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해금언니 또 왔네. 나리마님, 가짜가 또 왔습니다요. 비켜라. 내 이번에야말로 진짜 옹고집이 누군지 가려내고 말 테다. 씩씩거리며 사랑채로 달려간 옹고집은 방문을 확 열었어요. 이놈, 어서 이리 나오너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방 안에는 사람은 간데 없고 허수아비만 앉아 있었습니다.
옹고집은 기가 막혀 웃음만 나왔죠. 가짜 옹고집이 다시 왔다는 말을 춘단이에게 듣고 놀라서 달려온 부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도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옹고집이 산에서 도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자 부인은 그제야 이해가 가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았어. 늙은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계신데도 약한 첩 안 지어드린 일이며 시주하라는 스님을 때려 내쫓은 일이며. 부인은 남편이 마음을 고친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기뻐 울먹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온 마을에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이 옹고집이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남자들은 나무끈을 아래서,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서 그 일로 이야기꽃을 피웠죠. 사람이 그렇게 달라진 걸 보면 어지간히 혼이 난 모양이야. 혼이 나다 보니까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 도사님이 염라대왕에게 청하면 꼼짝없이 지옥으로 끌려간다는데. 아무튼 천하의 고약한 옹고집이 세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마을도 이제 좀 조용해지겠어요. 마을 사람들도 옹고집의 일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옹고집은 그 후로 어머니에게도 더할 수 없이 효성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낮에도 때때로 어머니 방에 가서 어깨도 두드려 드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렸죠.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그만해라.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못한 것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어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네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구나. 그저 꿈을 꾸는 것만 같다. 그렇게 옹고집은 어머님께 효도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거센 눈발이 휘몰아치는 겨울날이었어요. 두 사람이 말을 타고 국내성을 향해 달렸죠. 한 사람은 아직 어린 사내아이였고 또 한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안 돼! 갑자기 아이가 고삐를 놓쳐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어머니, 다리를 삔 것 같사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죠. 장차 고구려의 왕이 될 사람이 그만한 일로 눈물을 보여서는 되겠느냐. 잠시 뒤 두 사람은 국내성에 도착했어요. 아이는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옵니까? 엄연히 태자가 있어온데 제가 왕이 되다니요. 아이는 고구려를 다스리는 모본왕의 사촌 동생 궁이었어요. 궁은 어머니가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 한 신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두로가 왕을 시해했습니다. 그러자 두로가 신하 뒤를 쫓아와 소리쳤어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왕을 어찌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구려를 위해 모본왕을 시해했습니다. 모본왕은 고구려의 제5대 왕이었습니다. 성격이 사납고 거칠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을 마구 죽였죠. 자연히 나라는 어지러워졌고
백성들은 불만이 커져만 갔어요. 궁의 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곧 누군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 궁을 강하게 키워야 해. 궁의 어머니가 생각한 대로였어요. 53년 모보낭이 두로에게 어이없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궁은 겨우 7살 나이에 고구려 제6대 태조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태조왕은 밤낮으로 쉴 틈이 없었어요. 낮에는 신하들과 나랏 일을 돌보고 밤에는 어머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죠. 하루는 어머니가 태조왕 앞에 지도를 한 장 펼쳤습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지금 고구려 땅은 조선의 일부분이죠. 해산물과 소금이 풍부한 바다, 기름진 들판, 저 높은 산이 모두 고조선의 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끝으로 지도를 콕콕 짚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나라가 조선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두는 바람에 우리는 이 넓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장차 조선의 땅을 모두 되찾아야 합니다. 태조왕은 작은 주먹을 꼭 쥐어 보였어요. 태조왕은 우선 이웃한 나라들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북쪽에는 부여, 서쪽에는 한나라, 남쪽에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동쪽에는 옥저가 있다. 지금 가장 강한 나라는 한나라지만 부여도 야채와 봐서는 안 된다. 태조왕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 고구려가 한나라를 진다면 당장 부여와 옥저가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야. 절대로 서둘러선 안 돼. 차분히 준비해야 해. 55년 태조왕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선 요서 지역에 성을 쌓을 것입니다. 요서 지역은 고구려와 한나라가 맞붙어 있는 곳으로 우리 고구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지요. 그 다음에 옥저를 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한나라를 공격한다면 옥저는 분명 그 틈을 노리고 우리 뒤를 치겠지요. 그러므로 먼저 옥저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신하들은 태조왕의 계획을 듣고 모두 감탄했어요. 어린 나이에 저런 계획을 세우시다니 참으로 놀랍소. 태조왕은 요서 지역에 튼튼한 성을 10개나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군사를 이끌고 옥저로 쳐들어갔죠. 위대한 고구려 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옥저의 왕은 갑작스러운 고구려의 공격에 깜짝 놀랐어요. 어린 왕이라고 야채와 봤다가 이렇게 당하고 마는구나. 그렇게 해서 태조왕은 옥저를 무너뜨리고 넓은 땅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동쪽으로는 푸른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살수에 이를 만큼 땅이 아주 넓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구려 왕궁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갈사국의 도두왕자였죠. 저희 갈사국은 힘이 약해 늘 강한 나라의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희 갈사국을 받아주시옵소서. 좋소. 이제부터 갈사국은 고구려와 하나가 되었소. 태조왕은 기쁘게 갈사국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72년에 조나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74년에는 준하국을 쳐서 무너뜨렸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더욱더 강한 나라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더욱 강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어요. 어느덧 태조왕이 왕위에 오른 지도 50여 년이 흘렀죠. 태조왕은 그동안 주변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강한 나라로 키웠어요. 105년 태조왕은 군사를 일으켜 요동으로 보냈습니다. 용감한 고구려 군사들이여, 잃어버린 우리 땅을 되찾으러 가자. 고구려 군사들은 한나라가 다스리던 요동의 성을 6개나 쳤습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 물러나고 말았죠. 그 후로도 태조왕은 여러 번 한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러자 한나라도 참지 못하고 군사를 일으켰죠. 121년 한나라의 장수 풍한과 요광, 채풍이 고구려와 가까운 예맥을 공격했습니다. 태조왕은 아우 수성왕자를 불렀어요. 지금이야말로 한나라의 콧대를 눌러줄 때다. 네가 가서 한나라를 물리치고 오너라.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성왕자는 군사 2,000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비록 한나라에 비해 군사의 수는 적었지만 모두 힘껏 싸웠습니다. 수성왕자는 한나라 군사를 골짜기로 깨어내어 휩쓸어 버린 다음 현도군과 요동군에 군사 3,000명을 더 보냈습니다. 고구려군은 요동과 현도의 성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태조왕은 수성왕자가 전쟁에서 승리하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잃어버린 조선의 땅을 되찾겠다. 그해 4월, 태조왕은 선비족과 함께 요동을 공격했습니다. 한나라 쪽에서는 요동태수 채풍이 나와 싸웠죠. 하지만 채풍은 태조왕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태조왕은 채풍과 많은 장수들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모아 마한 예맥과 함께 현도성을 쳤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았습니다. 부여와 힘을 합쳐 고구려와 팽팽히 맞섰죠. 결국 고구려는 한나라와 부여에게 밀려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태조왕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옛 땅을 찾기 위한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어요. 146년에는 요동의 서안평으로 군사를 보내 공격했죠. 이 전쟁에서 대방 현령을 죽이고 낭랑태수의 가족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나는 지금껏 조선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하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나는 죽는 순간까지 옛 땅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태조왕은 146년에 아우 수성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6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태조왕의 나이는 무려 119세였습니다. 태조왕은 평생 잃어버린 조선의 땅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비록 낭랑과 현도는 끝내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한나라의 고구려의 힘을 보여주기에 너무도 충분했죠. 7살의 나이에 왕이 된 궁은 비록 고구려를 세운 왕은 아니었지만 땅을 넓히고 나라의 기틀을 다져 고구려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궁을 존경하는 뜻에서 태조왕이라고 높여 불렀답니다.